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스토리는요, 이란 전쟁의 오늘 아침 상황, 이 정리부터 해드린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의 발전소, 초대형 발전소, 사실 이 발전소는 민간 시설이거든요. 군사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민간을 위한 그 발전소 시설을 모두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48시간 최후 통첩이 지난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 시한이 이제 오늘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에 갑자기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려적습니다. 만일 이란이 지금 이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폭격해서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는 이란이라는 나라 전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그야말로 초토화 공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시간까지 완전히 부여했죠. 48시간이라고. 자,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 월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어제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이제 사회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란의 가스 화력 발전소와 모든 유형의 발전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럼 이란의 반응은 뭐냐?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일단 겉으로는 강대강 대치입니다. 이란은 자국 발전소가 공격당할 경우에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국 관련 에너지 목표물, 또 IT 시설, 또 해수 담수화 인프라 등등. 이 해수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00% 민간 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전혀 군사 시설은 아니죠. 그 중동 지역은 사막이고 물도 없고 하니까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걸 정수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먹을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로 그런 시설은 그야말로 100% 민간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95%가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 중동 그 지역에는 한 7, 80%가 이를 통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다 타격해버리겠다라고 이란은 강경 맞대응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4주째로 접어든 이번 전쟁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한 가지와 그리고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 즉 두 가지로 지금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의 각종 군사시설, 민간시설, 석유시설, 즉 에너지시설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오늘 아침에 이란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석유 시설, 이 맞서고 있는 두 가지가 이번 전쟁에 어찌 보면 좀 최종 승부처로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까지의 최후 통첩의 시한을 이란이 넘길 경우에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8시에 48시간을 주겠다 했으니까 일단 오늘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가 48시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후에 즉 48시간이 막 넘어가게 되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이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동부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 이후에 또 어떤 급박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제가 커뮤니티 공지나 속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라도 알려드리겠고요. 그렇게까지 아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정도의 전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면 내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 나오는 소식을 또 풀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 구독 안 해놓고 계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해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에 밝혔던 이번 전쟁의 주요 목표 가운데 이란 신정체제의 전복 그리고 이란의 핵 역량 제거 요 두 가지가 사실상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체제를 뒤집는 전복 그게 왜 어렵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사살했고 다 했는데 왜 어렵지? 이게요, 이란이 4단계로 나뉘어서 이미 다 만들어 놨답니다.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하메네이가 암살되면,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는 또 누구, 그 다음엔 누구, 이게 4단계로 나눠서 있기 때문에
제거하면 또 나오고 제거하면 또 나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 이란의 그 신정 체제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제거하고 전복시키는 건 쉽지가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란의 핵 역량의 제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어서 고공행진 중인 유가를 좀 안정시키면서 미국이 결국은 우리가 이란도 따끔한 맛을 보여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던 것도 우리가 다 풀어서 유가도 원상복귀시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승리를 선언하는 그래서 승리 선언의 명분을 어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성공적으로 푸는 그걸 이제 승리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든지 그렇죠. 특히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는 개전하는 것이 쉽지만 종전할 때 그 엑시트 플랜이 뭐냐, 종전의 명분이 뭐냐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이제 종전의 명분 찾기가 지금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48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눈 좀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지는 스토리는 현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스토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권 얘기하는 겁니다. 치솟는 유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아우성과 막대한 전쟁 비용의 그 청구서가 도착했죠. 의회에도 이제 추가 예산을 달라, 전쟁 예산, 추가 예산 2천억 달러 달라, 뭐 이런 게 이제 청구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구서를 받아든 정치권이 드디어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개인들도 그렇죠. 아무리 친한 관계가 됐다가도 갑자기 거기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분열되고 드디어 본래의 그 마음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죠. 자, 민주당은 당연히 물론 강한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 간의 시각 차이가 좀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입장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공화당만 조금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이제 요 분은 강경파이면서 이제 주류 쪽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몇 주 더 계속하라. 그들이 석유를 생산하는 모든 자원이 있는 그 하르그 섬까지도 장악해라. 그리고 그 하르그 섬을 아예 미국이 통제하라. 그리고 그 후에 이란 정권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렇게 두어라 라고 내가 조언을 하겠다라고 그야말로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입장인 거죠. 반면에 같은 공화당이지만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번 전쟁의 목표가 매우 불분명하다라는 게 가장 문제다라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명분이 없다라는 이 공화당 내에서의 목소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요걸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목소리로 입 밖으로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드디어 그런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민주당을 한번 잠깐 보면 뭐 당연히 민주당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전쟁의 통제력을 잃었다.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 같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그 민간 시설인 석유 시설이나 발전소 시설을 공격하겠다라는 이런 위협은 전쟁 중 해서는 안 되는 민간 시설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파괴하는 명백한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지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 쪽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 같은 강경 발언 뒤에 대화 채널은 없나? 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비공식이긴 합니다만은 왜 없겠습니까?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주 넘게 이란과 전쟁 중인 이번에 4주 차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
이거는 뭐 악시오스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뭐 뉴스 보도라고 다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이거를 공식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그 확인되지 않은 비공식 채널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보도를 보면 미국은 그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그 중재 논의에 참여한 상태다라고 이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좀 뭐랄까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중동 특사 내지는 이 중재 특사 이런 걸 좀 다른 사람을 좀 시키면 어떨까? 오랫동안 외교나 이런 전문가들이 20년, 30년 동안 외교를 한 외교 전문가들이 분명히 공화당 내에서도 많이 있을 터인데 왜 자꾸 자기 사위를 내보내고 또 중동 특사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을 그 친구 스티브 위트코프 이 두 사람을 보낼까? 그 사람의 뭐 능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외교적인 전문가, 뭐 외교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라고 보기보다는 뭐 제러드 쿠시너 그 사위는 뭐 외견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부동산 개발업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이런 거에 적합한 인물은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스티브 위트코프도 뭐 명색이 중동 특사이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이분도 부동산 개발업자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전면에 나서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외교로 푸는 그런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좀 저기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이 이번에도 비공식적으로 대화 채널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자, 현재의 그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결정권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란 쪽의 파트너는 이란 외무장관이긴 한데 그 사람은 결국 미국의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그 메시지를 위에다가 전달할 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란 쪽에서 가장 그 대화를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누구를 찾는지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당면 과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번 전쟁과는 관계없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와의 전쟁 때 그 가자지구 휴전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중재 능력을 높이 사서 이번에도 이제 카타르가 제3국으로서의 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마크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마크에서는 중재 역할을 해줄게. 하지만 공식적인 중재국이다라고 어떻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그건 좀 노 땡큐. 그렇게는 하지 말아줘. 약간 요런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카타르가 어느 정도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역할을 해줄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내세웠죠. 그 미국이 다시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좀 해줄 것, 그리고 또 전쟁 배상금을 줄 것, 뭐 이런 걸 지금 내세우는 등 강경한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일단 그 속마음까지 아마 우리가 읽기 쉽지 않지만 이제 겉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전쟁 배상금이라는 것은 논의의 대상에 올라갈 수도 없다. 이건 뭐 테이블에서 치워.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다른 방식으로 이란에게 무언가 조금 베네핏을 주어서 이란이 그걸 오케이 이 정도면 전쟁 배상금을 준 것으로 우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뭐 미국은 전쟁 배상금 안 줬다라고 선언하고 반면에 이란은 이 정도면 우린 배상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선언해서 서로 좀 이해관계가 맞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찾고 있는데 지금 가장 근접하게 올라온 방법이 뭐냐면 이란에게 그 지금 현재 제재되어 있는 그런 동결되어 있는 그 이란의 자산이 있거든요. 미국이 동결시킴으로 인해서 이란이 자신들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동결 자산이 있습니다. 요거를 미국이 일정 부분 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전쟁 배상금을 공식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자산 동결을 조금 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걸 그 이란은 그걸 받아들고 이란이 뭐 전쟁 배상금으로 우리는 생각하겠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종전을 하는 양쪽 다 나름대로 명분을 갖는 그런 방식이 지금 가장 클로즈하게 근접하게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뭐 언젠가는 종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종전이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 지금까지 미군 피해 규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인명 피해도 물론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아무래도 더 크죠, 미국보다는. 지금까지 이란 측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또는 유엔이나 제3국이 그 위험한데 이란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건데, 이란 측의 발표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자, 이란 측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어린이 208명을 비롯해서 약 1,5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아마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미군의 사망은 어떠냐? 희생은 이건 이제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미군은 13명이 사망했고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미군의 사망자도 조금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의 부상자는 200명 정도지만 미군의 발표에 따르면 그 중에 한 180명 정도는 경상자고 중상자는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상자에서 사망자로 다시 분류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미군의 사망자가 13명에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걱정도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쪽도 희생이 물론 있죠. 이스라엘은 사망자가 어제까지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사망자보다는 공식적으로는 6명 정도 더 많은 셈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내 공항에도 아이스 요원 배치한다. 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부분 업무 정지로 혼잡해진 그 공항에 그 이민단속국 요원들, 아이스 요원들을 오늘부터 배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이었던 어제 그 SNS에 글을 올려서 월요일부터, 즉 오늘부터 아이스 요원들이 교통안전청 직원들을 돕기 위해서 각 공항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미 그 공항 내에 아이스 요원들이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스 요원들이 공항 보안 검색 업무를 잘 알지 못하죠. 아무래도 자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고 또 뭐 바로 어저께 SNS 발표하고 오늘 이제 뭐 임무를 부여받으면 뭐 하루 전에 뭐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뭐 며칠 전에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관련된 교육을 그 짧은 기간 내에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항에 투입했을 때 오히려 좀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 요원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뭐 혼란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보안 검색대 통과하고 이런 긴 줄, 이런 부분을 그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그런 뭐 부정적인 좀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블루먼설 연방상원의원은 아이스 요원들을 잘못 사용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무모하고 불법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 아이스 요원들이 가정집에 막 문 부수고 쳐들어갔던 그런 걸 우리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스 요원들이 공항에서 총 차고 이렇게 활보하고 위협적으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미국인들은 물론입니다만은 이 해외에서 온 이 방문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경악할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뭐 이런 걱정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아이스 요원들의 그 공항 배치를 어제 발표하면서 사실은 뒤에 한 문장 덧붙인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뭐 걱정스럽기보다는 이제 혹시 이제 합법적인 체류 아니시거나 또는 합법적인 체류라 하더라도 무슨 뭐 어떤 비자 갖고 계신 분들, 뭐 주재원 비자, 무슨 뭐 투자 비자 이런 분들은 자칫하면 이제 오해를 받아서 구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조지아주 현대 공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일단 막 구금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음 날 풀어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걱정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이스 요원들의 공항 배치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문장은 뭐였냐면 그 아이스 요원들이 공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체포하는 것도 임무에 포함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약간 히스패닉계 얼굴을 갖고 있으면 아이스 요원들이 공항에서 막 불신검문해서 제대로 뭘 프로바이드 못 해주면 구금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들려서 지금 이제 뭐 시민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조금 그 공항에 갈 때 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오늘쯤 또 어떤 그 소식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식이 나오면 또 내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조금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방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그 아이스 요원들의 공항 배치, 그 배치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안전청 요원, 보안검색하는 연방교통안전청, TSA라고 하는데, 그 TSA 요원들이 지금,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이제 월급을 못 받아서 막 휴가 가고 안 나오고 막 이래서 사람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자, 그와 연관된 소식입니다. 제목은 그 월급 내가 줄게! 입니다. 누가 한 얘기냐? 네, 일란 머스크가 한 얘기입니다. 이 시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란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그 월급 내가 줄게! 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일란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직원들의 월급을 개인 자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란 머스크는 어제 자신의 X에 전국 공항에서 많은 미국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그 예산 교착 상태, 그 때문에 TSA 직원들의 급여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월급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 자, 일란 머스크의 이 같은 그 발언은요, 국토예산부 예산 처리를 둘러싼 지금 공화, 민주, 양당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연방정부 전체의 셧다운은 아니지만 이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예산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여가 동결되자 그 월급 내가 줄 테니까 나와서 일해서 이 공항에 긴 줄 쓰고 이런 상황 좀 빨리 해결해. 내가 월급 줄게. 이제 이런 차원의 얘기죠. 국토안보부는 예산안 처리 불발로 지난달 14일인가부터 지금 일부 기능이 중단돼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5주째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작은 소규모 공항은 뭐 1시간이면 다 통과하고 뭐 LA 공항이나 뉴욕 공항 같은 데 좀 복잡한 데는 국내선은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국제선은 뭐 2시간 반, 뭐 요 정도 이제 미리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국내선도 웬만한 작은 공항도 막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심지어 대도시의 큰 공항에는 3시간 이상 걸려서 국내선인데도 그래서 막 비행기를 놓치는 사람도 속출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 지난주 계속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 사태를 해결하자.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일란 머스크가. 셧다운 사태 이후에 교통안전청 소속 요원들 300명 이상을 아예 사직해버렸습니다. 네, 아예 안 되겠다. 네, 다른 일 할래.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버렸고 또 수백 명이 휴가를 내고 있고 또 하루 막 안 나오겠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 하루 데이오프 쓸게요. 이런 사람들 뭐 하루에 수천 명씩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항 보안 검색 대기 기간이 길죠. 시간이.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등 일부 공항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터미널 검색대 중에 일부는 아예 폐쇄한 상태입니다. 또 연방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TSA 연방교통안전청 그 직원들은 몇 명이냐?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한 5만 1,000명 정도 되는데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미 또 뭐 300명 그만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월급이 얼마나 나가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평균 연봉,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뭐 신입사원 좀 적게 받지만 평균 연봉을 보니까 6만 1,000달러 수준입니다. 자, 평균 연봉이 6만 1,000달러라면 월급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12로 나누면 5,080달러 월급입니다. 평균 월급. 자, 그러면 평균 월급 5,080달러. 그런데 5만 명이라 그랬죠, 직원이. 그러면 한 달에 이 5만 명 월급 주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2억 5,4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자, 2억 5,400만 달러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재미삼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자산은 지금 얼마냐? 현재 약
8,400억 달러. 여긴 억 소리 들어가야 돼요. 8,400만 달러가 아니라 8,400억 소리 들어가야 됩니다. 8,400억 달러. 따라서 이제 만일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연방교통안전청 직원 그 5만 명의 월급을 자신의 돈으로 준다라면 자, 한 달 월급을 주는 데 있어서 아까 얼마라 그랬죠? 2억 5,400만 달러라 그랬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이 8,400억 달러니까 한 달에 2억 5,400만 달러를 자기 돈으로 월급을 준다면 요게 머스크 자산의 0.03%입니다. 0.03%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그들의 월급을 매달 자신의 자산에서 0.03% 떼서 준다라면 자, 머스크가 더 이상 돈을 뭐 벌지 못한다고 쳤을 때 그 갖고 있는 자산만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자신의 그 자산이 모두 바닥나기까지는 매달 2억 5,400만 달러를 월급을 계속 줘도 일론 머스크 자산이 바닥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3,307개월, 3,307개월입니다. 이걸 연으로 따지면 얼마? 276년 걸립니다. 276년. 5만 명 연방보안청 직원들 한 달에 2억 5,400만 달러 내 돈으로 더 이상 돈 못 벌어도 내 돈으로 계속 꽃감빡 빼먹듯이 줘도 276년 걸립니다. 네. 그냥 재미삼아 해본 계산입니다. 뭐 그렇게 보니까 뭐 줄만도 하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계산 자체는 제가 재미삼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 말이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연방 공무원법상 그 연방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연방 정부의 뭐 일론 머스크가 나는 세금을 이만큼 많이 낼 테니까 그 세금을 뭐 이렇게 써주세요. 뭐 어떻게 내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면 모를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뭐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재미삼아 계산해 본 건데. 연방법상 어차피 되지도 못할 일을 일론 머스크가 이거 내가 줄게라고 떠들었다는 건 가만 보면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그냥 한번 잘난 척 해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보고 뭐 일론 머스크가 잘난 척 삼아서 한번 해본 것 때문에 저도 한번 재미삼아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삼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스토리는 트럭용 디젤 가격이 미쳤다 라는 제목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에서 디젤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디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승용차에 넣는 그 가솔린과는 다르죠. 옆에 같은 그 펌프가 있어도 우리 자동차용 가솔린 펌프는 3가지 종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게 한 가지 종류로 디젤 넣는 펌프가 있습니다. 근데 디젤이 일반적으로 일반 가솔린보다는 좀 싼데 이것도 막 5달러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 디젤 가격은 우리는 일반적인 승용차 타고 다닐 때는 평생 한번 넣어볼 일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 뭐 거의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 디젤 가격 자동차 가스 넣을 때 그것도 한번 힐끗 보십시오. 얼마가 되는지. 이 디젤 가격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일단 트리플 A에 따르면 미국 내 평균 디젤 가격은 어제 기준으로 해서 갤런당 5달러 20센트를 넘어섰습니다. 한 달 전보다 그러면 얼마나 오른 것이냐? 40% 이상 오른 겁니다. 한 달 전에는 4달러 조금 넘었었거든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디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주가 있는데 그 10개 주 가운데 8개 주가 미국의 그 남동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에 지난달 21일 이후 디젤 가격이 무려 51% 급등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곳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규모 트럭 운전사들이 디젤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지금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규모 트럭 운전사들. 그러니까 대형 트럭 운전사들은 그래도 그 회사에서 어차피 가스를 넣어주지만 소규모 트럭 운전사들은 뭐 트럭 하나 갖고 자영업하고 막 이러신 분들 그거 자기 돈으로 다 가스 넣잖아요. 또 장거리 트럭을 모는 트럭 기사 미구엘 카베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기름을 넣어보니까 이란 전쟁 전에 비해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약 40% 더 기름값이 들어간 것을 내가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름값을 아끼려고 할인받을 수 있는 주유소를 막 찾아다니고, 우리가 뭐 작은 승용차를 갖고 좀 주유소 몇 개 찾아가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큰 트럭을 몰고 싼 주유소를 찾아다닌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고 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료 소모가 많은 그 언덕길이 많은 길은 좀 피해서 좀 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언덕이 없는 길을 찾아다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디젤 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면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 그 기업들의 가격 그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이제 물건을 주문하면 거기서 이제 운송 받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럼 받으면 또 소규모 도매로 보내고 도매에서 소매로 어차피 이제 운송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을 그들이 다 고스란히 떠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다 이게 넣는 거 부담시키는 겁니다. UC 데이비스의 경제학자 에레히 뮬레거는 대부분의 화물 운송 회사의 경우에 디젤 가격이 40% 오르면 전체 비용이 약 10% 증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한 10% 중에서 한 3, 4%는 자기들이 좀 부담하겠지만 떠안겠지만 결국 5, 6% 또는 6, 7% 정도는 소비자 가격에 다 부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그 디젤 가격 급등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디젤 가격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심지어는 이 캘리포니아주의 캘리포니아주의 우유 가격이 급등하는 그 요인이 됐었습니다. 우유 가격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마켓에 가보니까. 아, 우유 가격이 왜 자꾸 요새 이렇게 오르지? 알아봤더니 그 뒤로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요인들이 있는데 궁극의 요인은 결국은 디젤 가격의 요인 때문에 뭐 운송비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또 특히 이제 우유 같은 것은 그 큰 대형 디젤 트럭이 냉장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냉장 시스템 가동하는 것도 그 트럭에 실려 있는 연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료 소모가 더 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유 가격까지 그렇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젤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게 트럭을 몰고 다니지 않는 분들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로지 이제 가솔린 가격만 보는데 뭐 레귤러 언리디 무슨 프리미엄 언리디 뭐 그것만 보는데 그건 내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지만 이 디젤 가격의 변화는 결국 내가 이제 마켓에 가서 또는 어떤 스토어에 가서 무언가를 살 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거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조지아 대학의 경제학자 마이클 아제미아는 신선식품을 운송하는 그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우유 얘기할 때 예를 들었 그런 것처럼 다른 소비재와 달리 신선식품의 경우에 냉장 상태로 빠르게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디젤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좀 다음 주에 운송하지 뭐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장난감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야, 잠깐만, 지금 뭐 매장에 어느 정도 재고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에 가려고 했던 거를 한 2주 뒤에 간다고 얘기하라. 2주 뒤면 좀 떨어질지 모르니까. 할 수 있지만, 신선식품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랐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넣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디젤 가격이 그렇게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디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럭에만 사용되는 것이냐? 트럭에만 사용되면 영향을 받지만 그렇게 민감하게까지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트럭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디젤류는 생각 외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자, 뭐 소형 트럭 또는 대형 트럭 당연하고요. 또 농사 지시는 분들 트랙터 여기에도 디젤 기름이 들어가고 또 무슨 공사할 때 크레인 여기에도 디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농업과 어업 뭐 선박 돌릴 때도 디젤류. 그러니까 농업, 어업, 뭐 운송, 심지어 건설업 장비 등등 정말 생각외로 이 디젤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디젤 가격의 변화는 정말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솔린 넣으러 가실 때 내가 넣는 자동차 가솔린 가격 옆에 디젤 펌프가 있으면 그 가격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나 지금 떨고 있니?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쿠바 얘기예요. 쿠바 정부가 지금 나 지금 떨고 있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어제 미국의 쿠바 침공이
뭐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전혀 또 가능성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쿠바는 미국의 침공에 지금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쿠바의 외무차관은 어제 미국 NBC 방송의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있죠. 매주 일요일 하는 거 Meet the Press, 언론과의 만남 뭐 이런 뜻이죠. Meet the Press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쿠바의 코시오 외무차관은 쿠바는 역사적으로 군사적 침략을 받으면 국가 전체가 동원된다 라면서 우리는 늘 준비해 왔고 또 지금도 미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에 그 어떤 위협을 가한 적도 없으며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정말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넋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그 쿠바의 대통령도요. 쿠바를 지원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해외 구호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공격에 우리는 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봉쇄 속에 경제난과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쿠바는 이달 초부터 그 쿠바의 그 에너지 봉쇄 해제 정책을 놓고 미국 측과 좀 논의를 계속 물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옥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쿠바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아니에요. 뭐 나라에 막 심할 때는 50% 전체가 하루 24시간 전기 공급 없이 살고 뭐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쿠바 나라의 한 40~50%가 막 전기 공급 못 받는 그건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3차례, 4차례 막 이렇게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50%가량이 국가 전체의 50%가량이 전기 공급을 24시간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대정전 사태를 자꾸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쿠바는 물밑 접촉을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옥죄는 게 뭐예요? 쿠바가 스스로 무너지고 백기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옥죄임에도 불구하고 쿠바가 계속 버티기를 한다면 결국 미국이 어떻게 안 되겠다. 저것들도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한 번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명분은 더 이상 쿠바 국민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쿠바의 무고한 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미국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쿠바는 지금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쿠바는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이 대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에 이 대사를 모르시는데 제가 하면은 송혜코지 뭔 얘기하는 거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모래시계라는 옛날 30년 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명대사잖아요. 그 나 지금 떨고 있니? 자, 그걸 제가 좀 차용해 본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못 알아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대사를 모르고 계신 분이더라면 그분들은 한 40대 뭐 이 정도 되신 거고요.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대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끝 소식입니다. 마지막 끝 소식 스토리는 사망한 사람 죄송합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잘 죽었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스토리입니다.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어제 별세했는데요. 이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잘 죽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그 대선 캠프하고 러시아 간의 어떤 선거 유착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조사했던 특검이 그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었잖아요. 그런 어찌 보면 자신에게는 자신의 의혹을 조사하던 특검이죠. 그 전 국장, 뮬러 국장 사망 소식에 대해서 잘 됐다. 그가 죽어서 나는 기쁘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자신과 러시아 간의 그 선거 유착을 조사하는 그 특검 수사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다라고 계속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별세 소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도 과거 그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을 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인 민주당은 뭐 물론입니다만은 여당인 공화당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단 베이컨 하원 의원은 정말로 기독교적이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은 행동이며 정말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베이컨 의원은 전혀 필요 없는 발언이었다. 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전혀 필요 없는 발언이었다라면서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싫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님, 그렇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죠. 하지만 굳이 그걸 왜 SNS에 올리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등등등 전직 대통령들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면서 좀 안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전직 대통령들은 로버트 뮬러 전 국장의 그 별세 소식에 추모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다들 올렸어요. 한 예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뮬러 전 국장에 대해서 평생 공직에 헌신한 매우 훌륭한 인물이다라면서 추모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 FBI를 이끌면서 추가적인 테러를 발생하는데 막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그런 훌륭한 공직자다. 이렇게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법치에 대한 헌신과 핵심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존경받는 공직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추모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라도 그가 사망하고 나면 그의 명복을 빌어주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뭐 일반적인 그리고 뭐 관습적인 뭐 이런 것들도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뭐 이런 건가요? 네. 자,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